지금 커다란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쓰고 우리 아이는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내 선택으로. 근데 어떤 엄마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벌어서 해요. 내 돈은 더 소중하잖아요. 내 돈은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저도 또 애가 셋이거든요. 네,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또 이 동네에서 키우려면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키웠으니까 그거 자충우돌 하면서 키우고 또 제가 수업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어요. 아, 이런 아이는 이렇게 크는구나. 아, 이런 아이는 이렇게 크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랬더니 대치동 가서 저런 효과를 내는구나. 아, 대치동 가서 저런 효과를 내는 애가 대학교 가서 저런 효과를 내고 대학교 가서 저런 효과를 내는 애가 바로 취직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직 결혼한 아이는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결혼 생활까지 하면서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가 정치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치가 우리 어머님들 혹시 학교 다니면서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토론? 그 수업 때 간간히. 하셨어요? MG시구나. 오, 하셨죠? 안 하셨어요? 가끔씩 MG는 토론을 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왜 싸우겠어요? 토론을 안 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토의만 했잖아요. 홈룸 시간. 기억나시죠? 홈룸, HR. 그래서 토의만 했지 토론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찬성과 반대로 서로 설득하는 토론을 하잖아요.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정치인이 되면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까 그게 가장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더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울대를 이렇게 대문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전형에서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대입 전형에는요 거의 2,000가지의 방법으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2,000가지를 다 알아야 되냐? 우리 아이만 좀 잘하면 돼요. 2,000가지가 있는데 가장 4가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수능.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학생부 교과와 정시, 수능 알죠? 여기서 저희 아이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재수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수능으로 갈 거면 무조건 재수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우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에서 선택해서 가야 돼요. 현재 학생은 이렇게 3가지 방법에서 70%가 가요. 그래서 이 70%가 가고 정시는 현재 학생이 30%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다 N수생들이 가요. 네. 근데 N수생들이 가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어요. 이제 수능도 뭐가 들어가냐면은 학종을 보겠다는 게 들어가요. 수능에서도 학종을 보겠대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을 보겠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생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과 역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게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만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이제? 수능 최저를 보겠대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누가 중요했어요? 강남에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이번에는 중간고사는 얘가 1등하면 이번 기말고사는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1등급 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나와야 1.8 그리고 잘 나와야 2.0이 나와요. 강남에서는. 그러면은 지방에서 1.5 나오는 애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더 좋은 학생 같아요? 강남에 있는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애들이 훨씬 공부를 잘해요. 네, 왜냐면 부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뽑히는 거는 지방이에요. 근데 좋은 대학 가면 다 뭐로 수업해요? 영어로 수업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다 그만둬요. 그러면 학교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니까 뭐를 써야 돼요?
좋은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수능 최저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나는 보통 평균의 아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의 아이를 뽑겠다. 학교에서도 수업 태도도 좋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 아이를 뽑겠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정성평가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채희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요 막 똑바로 쳐다보고요 질문을 정확히 해요. 이런 걸 쓰는 거를 정성평가라고 해요. 세부 특기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이 아이의 수업 태도가 어떻게 보여요? 아, 이 아이는 대학교 와서도 열심히 하겠구나. 안 관두겠구나. 특히 과학 시간에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럼 얘가 근데 물리학과를 썼어요. 그럼 물리학과에서 이 아이는 나중에 의대로 안 가겠구나.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논술로 제일 가는 게 힘들어요, 사실. 논술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논술학원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대치동에도 왜 논술학원이 300개가 넘어요? 왜 논술이 이래요?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가 40%가 수행평가가 글쓰기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다 글쓰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수행평가예요. 그게 다 우리가 이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논술 수업 때문에 논술 학원이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논술 때도 뭐가 필요하냐? 수능 최저. 논술에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는 건 연세대밖에 없어요. 연세대는 1차적으로 9월 27일 날 이번에 봤어요. 1차로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요. 경쟁률이 어마무시할까요? 적을까요? 인산이네예요. 인산이네.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뭘 본대요? 수업 태도를 본대요. 지금 어때요? 다 비슷하죠? 그럼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생활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이건 좀 작아서 제가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한테는 이 PPT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얘가 1학년인데 얘가 훨씬 더 등급이 좋아요. 그리고 얘가 등급이 안 좋아요. 그리고 2학년인데 얘는 등급이 좀 더 올랐고 얘는 더 낮아졌는데 특별한 수학하고 과학만 올랐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 바로 B가 뽑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정성평가 때문이에요.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딱 봐도. 그쵸? 얘는 그냥 보여주고 느끼고 밝히고 고치시키고 작성만 했어요. 근데 얘는 탐구를 진행하고요. 인상적이고요. 탁월한 자질을 보여주고요.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제시하고 규명을 했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작하고 운영했지만 얘는 주도적으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로스쿨에서도 아이가 뽑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뽑히냐면은 이렇게 막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그 그룹에서 이 아이의 장점을 어떻게 끌어내서 이 아이에게서 어떠한 점을 특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 아이가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로스쿨을 못 들어가는 아이는 자기만 똑똑한 아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로스쿨 그 변호사들이 다 어때요? 1대1로 개인 각계 전투예요? 그룹으로 하잖아요. 그룹으로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여럿이 있을 때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럿이 있을 때 좋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자라나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거는 혼자서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발표하고 논리적 사고가 돋보이고 이거는 훨씬 더 여러 사람을 끌고 주도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학생부의 키워드를 볼게요. 이거는 보니까 적극적 탐구 자세, 그리고 과정을 정성스럽게 필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력이 빠른 학생이고 오류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방식,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이며 문제풀이를 발표하는 적극적인 탐구 자세.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하고 수업할 때 얘들아 여기서 중심 키워드가 뭐야 할 때 애들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제가 쓴 사람도 아닌데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엄마가 너네들한테 얘기할 때 자꾸 하는 말이 뭐야?
잔소리할 때 자꾸 나오는 말이 중심 키워드야. 그랬더니 숙제예요, 숙제. 막 그럼 그게 중심어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자꾸 나오는 말이 뭘까? 그럼 그게 중심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탐구 자세인 거죠. 탐구. 그래서 2028년에는 탐구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탐구하는 거를 오류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는 그거를 자기가 뭐를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우리는 탐구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 쓰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이걸 캐치해서 논술도 하고 이제 면접도 하고 세특도 해요. 근데 세특에 선생님이 이제 막 잘해서 써요. 그런데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엄마가 막 만들어주고 아이가 수업 잘하고 그리고 얘가 맨날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이 아까우니까 얘한테 잘 써주고 이랬어요. 근데 딱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면접은 어때요? 얘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 절대 간과하지 말 것들을 우리가 한우리에서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입 입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읽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표 이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바로 수행평가 나와서 성취감 느끼면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되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성평가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건국대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건국대에서 정성평가로 떨어지고 붙고 한 영향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등급인데도 정성평가 X 된 애들도 있고 여기 4등급인데도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세부 특기 사항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건국대도 건국대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특정 학과는 고대보다 건국대가 높은 과도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과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장 먼저 따라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건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대비 방법은 하늘이가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있으면 3주 후에 학교에서 그런 교과 과정을 배우잖아요. 사회, 과학의 내용을 배우는데 글의 구성은 설명문, 논설문, 시, 소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선생님 저 알아요. 손 들고 발표하고 그거를 자기와 내면화해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사실은 수행평가해요. 점수화하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점수화하는 건 언제예요? 중학교. 그 중학교에서 점수화하는데 그거를 떨지 않고 가게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아이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읽는 거예요. 시훈이가 열심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제대로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아이는 다른 데 가서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제대로 안 보여줘도 그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 시훈이가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근데 요새 아이들 어때요? 선생님하고 사이가 어때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야 학원 가서 배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애들은 진짜 선생님이 열나 짜증나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선생님 막 화내요. 그러면 얘는 학교에서 써야 좋게 써줘야 되는 거를 놓치죠. 그럼 저희는 그 아이한테 그 선생님의 내면을 읽게 만드는 수업을 문학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내면을 어떻게 통찰할까 얘들아 막 이러면서 선생님은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아이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그렇게 되면 너가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의 지인으로서 얘기할 때는 같이 욕해주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너의 사회의 스승으로 얘기할 때는 너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관계를 좋게 하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도 두 가지의 선택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까? 아 그럼 저 이중인격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소설 배우잖아요. 소설 배울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설이 있잖아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있잖아요. 근데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할 때 우리가 어머님들도 지금 한 가지의 성격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 문학할 때 그래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는데 그걸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한다.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 가면이다. 사회적 가면은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야 될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내가 늘 엄마로서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리고 내가 늘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를 대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거야. 그거는 바뀌는 거라서 이중인격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거지 그게 달라지고 그게 위선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아이들과 안 배운 아이들은 문학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깊이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퉁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아이의 사고를 같이 건드려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은 5등급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이에요. 근데 왜 내신이 5등급으로 된지 아세요? 아이 수가 너무 적어요. 9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9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나눈 이유도 과목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더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문과, 이과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문이과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다 알아들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가 늘어났냐면 국어, 교과 시간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어휘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국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어휘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해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우리 세대는 독해력까지가 끝이었어요. 그쵸? 책을 읽고 이해하고 사실적 독해가 끝이었어요. 근데 문해력은 뭘까요? 혹시 문해력이 뭐다라고 얘기하실 분? 아세요? 사연이 어머니? 맞아요. 맥락을 해석해서 문제까지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찬빈이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찬빈이 어머님이랑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문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파악만 이러고 돌아서면 이건 독해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면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특성, 우리 아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서울대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다 서울대 갈 거 아닌데 왜 자꾸 서울대 얘기하세요? 이래요. 근데 왜 서울대를 얘기하냐면 서울대가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요. 제가 아까 건국대가 먼저 따라한다고 했죠? 건국대가 제일 빨라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면 다른 데가 다 따라해요. 우리가 일본이 입시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수능도 일본이 수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지금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유행하냐면 일본이 그 체대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서술형이 나오고 논술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 그거는 뭐냐면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옛날에 우리 과거 시험처럼 논제를 딱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거를 배경지시 근거 써가지고 딱 써갖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훌륭한 근거를 내고 가장 글의 구성이 훌륭한 애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뽑히는 건데 일본이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IB에 대한 중점 학교가 지금 우리 강남에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B에 대한 학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바뀌고요. 서울대가 바뀌면 다른 대학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한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보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른 데서 뉴스를 보면 서울대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냥 서울대 관심 없어 이러지 마시고 서울대가 바뀌었으니까 판도가 바뀌겠구나 하고 이렇게 판세의 흐름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를 평가하고 탐구 활동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탐구가 계속 이렇게 막 보이는지 아시겠죠? 서울대에서 탐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탐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구가 들어가는 일은 뭐냐면 지금 혹시 그거 아세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기관. 카이스트 비슷해요. 어머님이 나오신 학교일 수도 있어요. 연세대예요. 그러면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딘지 아세요? 네? 서울대. 그것도 서울대, 공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서울대에서 수능에서 정시에서 학생 종합 기록부를 본다는 거는 반수를 하는 애들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계공학과, 정말 전자공학과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반수를 안 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에서 이 아이의 간절함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세부 특기사항을 보면 그 아이의 특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요번에도 지금 의료 그거 파동 때문에 아이들 지금 지방 의대가 다 서울에 있는 의대로 다 편입한 거 다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의대들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동이 없게끔 현존하는 학생, N수생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아니라 현존하는 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판세를 읽고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울 시립대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붙은 애들인데 서울 시립대만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가끔 가다가 뭐 5등급이 붙었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특목고 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같은 애들 그런 애들만 붙고 일반고는 2.2등급대에서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5등급에서는 일반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비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세부 특기사항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하루아침에 될 수 없죠. 독서 활동해야 되고요. 전공학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우리 아이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요새 고교 학점제라서 고등학교 가면 다른 학교 가서 선택 과목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를 인식하고 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선택한 과목이 나를 더 해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대입점검 및 결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조금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책을 통해서 자기를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학생 합격률인데 교과, 종합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정시는 30%가 안 돼요. 그리고 정시로 합격한 N수생들은 70%가 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정말 저는 그래도 정시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등급으로 쫙 해서 그냥 가는 게 뱃속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애들을 말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강남이 좀 좋은 게 뭐냐면 강남은 중간 기말고사가 수능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를 제대로 준비를 하면 수능 준비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방이나 다른 일반 학교는 수능하고 중간 기말에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고등학교는 수능형 문제가 중간 기말에 나와요. 그나마. 근데 다른 데는 그거를 못 따라가죠. 근데 불행히도 이 동네 애들은 뭐 수학하고 국어가 1등급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내신은 1등급이 안 되죠. 네. 불행히도.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이 동네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N수생, 그래서 N수생은 근데 기말 중간 안 하고 계속 그 수능만을 시험 공부하니까 얘네들은 정말 무시 못해요. 얘네는 문제 푸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얘네들도 이제 계속 학종이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현존하는 학생들이 더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학생 종합 기록부는 계속 남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말 중간고사를 잘 하는 게 수능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직도 정시가 중요하다고 막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내가 직원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100점 맞은 직원을 그냥 한 번에 뽑으시겠어요? 면접까지 보시겠어요? 어머님들은 그러시면서 왜 학교에서는 정시만 보시기만. 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인문학을 졸업하면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컴퓨터 공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I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21세기형 얘네들의 인재는 어떤 아이들이 진정한 인재가 될까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다 똑똑해요. 특히 강남 애들은 돈도 엄청 처벌처벌해서 스펙도 다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예뻐. 근데 어떤 애들이 인재가 될까요? 어떤 애들이? 인간다운. 어떤 사람이 인간다운 것 같으세요? 그냥 제가 요즘에 봤을 때 인간성이 실력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되게 AI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지원이 어머님은 어떤 인간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시나요? 인간성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마음. 공감. 공감 능력. 네. 그 따뜻한 마음, 공감 능력은 어디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집에서. 근데 어머님들 집에서 키워주세요? 애들이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야! 선생님 전 이름이 없어요. 전 야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랑 저랑 다 야라서 누군지 몰라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근데 그때 제가 저를 또 돌아봐요. 나는 야라고 몇 번 했던가. 그래서 진짜 21세기형 얘네들의 인재는요, 따뜻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똑똑한 것보다 또 가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 생각해요. 옆에 두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고 내가 월급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챗GPT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줘요. 정말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저한테 위로해 줄 사람. 내가 잘했다고 격려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네. 그래서 우리 하늘이에서는 야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등, 중학교는 수행평가 해요. 근데 중학교의 수행평가는 애들이 엎어지고 자빠져도 잘했다 해주세요. 왜냐면 예행 연습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자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자빠지는구나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행 연습할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보니까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애들 나눔하는 거 몰라요. 배려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새 우리도 이렇게 막 나누는 거, 그리고 도와주는 거 되게 조심해요. 어른들이 와서 길 물어보면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저도. 어른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는 진짜 도와달라는 건 아니야. 너보다 어린 사람을 도와줘, 얘들아.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요새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나 힘이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 근데 우리 채이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 채이가 다 이겨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채이야 네가 힘이 제일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교갑을 선독서로 배경 지식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한 번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에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먼저 알고 들어가게 할 거고요. 사고력과 인식 함양으로 학업 태도의 근간 마련할 거고요. 모르고 앉아있는 것과 알고 앉아있으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울 때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알아야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열린 탐구심으로 지적 호기심의 장을 마련할 거고요. 공감 능력. 아이들 문학 읽기 너무 못해요. 왜 못하냐면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 그 공감을 해야 주제 파악이 되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막 문학을 읽다 보면은 아휴 이 아빠도 그러네 이 아빠도 그러는데 막 이래요. 근데 아빠의 뒷말은 못 읽었지만 문학에서의 그 아빠의 뒷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도 이런 말 했을까요? 이런 생각 했을까요? 했지. 근데 네가 아빠의 뒷모습까지는 안 봤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아빠 T인데 F인 우리 엄마랑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엄마가 문학의 힘이군요.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이거를 통해서 다른 거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해력을 통한 소통 원활. 내가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왜곡된 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이거는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와 얼마나 닮았는지 제가 나중에 PPT 보내면 아이하고 한번 보세요. 저도 저희 막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는데 요번에 제가 설명회를 갔다 와서 요거를 제가 듣고 우리 아이의 학생부 종합 전형 기록을 봤더니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너 학교 생활 잘했구나. 엄마 딸 맞구나. 제가 막 이랬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학교에 가서 레포터 이제 과제 써서 내잖아요. 그랬더니 자네는 300점을 주어도 아까운 점수네. 이렇게 교수님이 써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제발 하늘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줘. 엄마 제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뜬금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부 종합기록부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새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요새 새롭게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내는 그 키워드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다 선생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확 들어오냐면 어떠한 선생님이 가장 내같이 썼느냐가 확 들어온대요. 예. 그냥 매우 성실합니다. 매우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치 내 내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정말 수업 시간에 눈을 계속 맞추면서 수업을 한 이 아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선생님들도 다 그걸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그거 눈빛 딱 좋아. 학교에서도 발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서울대에서 2018년도에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게 2018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중에 써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올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하는 학교라고요. 여러분이 읽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가장 뜨겁고 절실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더 세졌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선택으로 필요한 지출만 하시라는 거예요. 가성비.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쓰세요. 네. 그리고 효율성. 우리 아이들 피로도 떨어뜨리고요. 우리 아이한테 딱 우리 아이를 읽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시켰을 때 동기부여 확실히 되시겠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을 읽는 맥락 파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맥락을 파악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대학 간 다음에는 걔네가 세상을 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지자가 되고 응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포터를 해야죠. 그 전까지는 우리.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누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냐면 엄마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대학 입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한유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저기 어딘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전 필독, 이거는 보편적 사고,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의 시작. 이 고전 필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 책이지만 현재까지도 남은 철학적 사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6학년 애들이 할 건데 이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전 필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 뭐냐면 수능에 아직도 이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얘네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작은 왜 명작이냐면 예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이렇게 시작하면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학습이지만 어릴 때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막 전도 만들어보고 행복하게 글도 쓰고 문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이제 갖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시작하는 이제 별별 문학인데 이게 이제 시, 소설, 수필, 개념 잡기 중학교 가기 전에 하는 거고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게 중등 시험 문제예요. 중등 시험 문제인데 이 나태주의 낙화나 김소월의 가는 길이나 안도현의 가을엽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이거가 왜 나오냐면은 수능 시험을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 지문 연습하는데 여기에서는 역설, 반어, 상징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제가 왜 3주 후면 그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도 똑같은 지문이 나오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저는 옛날에 저희 시험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수능은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역설, 반어, 상징이 들어가는 시를 수업 시간에 다 썼잖아요. 그럼 그거 쓴 거가 또 수행평가에 나오잖아요. 그럼 수행평가도 도움이 되고 시험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애들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공장 나방도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서술자에 따라 달라지는 1인칭 이건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안에서 얘기하는 관찰자 시점
그럼 시점에 따라서 또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액자식으로 들어가면서 시간도 달라져요. 그럼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풀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절대 한 가지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이에요. 중간고사 4점짜리 문제 하나가 수행평가 1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평가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4점이 수행평가 1점이니까 중간고사 하나 틀린 게 수행평가 1점 깎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아이들이 막 다 30, 100점 맞아도 6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수행평가 점수 2점 깎이면은 바로 98점이에요. 근데 100점 다 맞은 애들이 98점 맞으면 되게 억울하죠. 네. 근데 만약에 수행평가 40점 다 맞아놓으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아이들하고 연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 잘 된 애들이 기말 중간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쓰기인데 이게 수행평가예요. 비유와 상징표현 3가지 이상 쓰는데 직유, 은유, 의인 구분해서 쓰고 상징표현에 상징이라고 쓰고 비유 및 상징표현법에 대해 설명하기. 비유는 1대1이에요. 상징은 1대 다예요. 그래서 비유는 직유, 의인이 비유인데 상징은 비둘기 하면 평화도 되지만 나한테 또 개인적인 비둘기는 다른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 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여기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가점은 없고 감점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집에서 써갖고 연습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바로 써서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수업 끝나면 바로 글쓰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아이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글 써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작가가 서술자를 가와 나 각각 설정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서술자니까 소설 이야기겠죠? 근데 가와 나 각각 설정한 이유. 그러면은 뭐예요? 서술자니까 시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시점의 특징과 이 효과를 알아야 되겠죠? 가와 나가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한 이유, 바뀐 시점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했으니까 비교와 대조도 아이가 알아야 돼요. 비교는 뭐예요? 비슷한 점을 비교하는 거고 대조는 다른 점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말은 자유롭게 서술하시지만 조건은 몇 가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다 써내지 못하면 감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써서 내야 되는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시험지가요, 한 10장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시험지가 어떠냐면은 정말 이런 A4 용지가 이렇게 있고 답안지가 이렇게 써서 있는데 남자애들 막 땀이 나니까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시험을 봐요. 그 시험관도 가시거든요, 중학교 가면. 그러면 너무 막 안 됐어갖고 가갖고 막 등 두들겨주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건드리면 더 떨까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다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읽기의 중요성, 아이들이 읽었는데 뭐 읽었어? 몰라. 우리도 사실 근데 딱 책 덮으면 몰라요. 근데 읽었어요. 근데 나 아는데 말이 안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개념도 주제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몰입독서는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유창성, 이해력, 추론력. 근데 제가 어저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6학년인데 고등 모의고사를 2등급을 받았대요. 잘하는 애예요, 못하는 애예요? 기파랑을 졸업했대요. 그래서 추론 문제가 자꾸 틀려서 추론만 연습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능한 비문학 수업이 있는지 한우리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룹 수업도 아니고 개인 수업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이 아이가 추론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안 될까요?
어머님들 혹시 짐작이 가세요? 왜 이 아이가 추론이 안 되는지? 추론은 어떨 때 돼요? 유추해야 되는. 그쵸, 유추해야 되잖아요. 유추하는데 그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안 확실할 때 뱉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지금 어때요? 확실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 때는 이 아이는 엄청나게 엄마를 잘 따라가고 인정욕구가 엄청난 아이죠. 그러고 엄마의 피드백에 엄청나게 잘 따라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 엄마한테 틀린 말을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추론을 절대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제가 문제인가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요. 추론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비판적 사고가 약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좀 표현을 약간 주는. 부모가 강압적인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가 약해요. 엄마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 내가 비판하면 뭐해? 엄마 말 따로 할 건데. 나는 어차피 쓸모없는 생각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이의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막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읽기가 유창해져야 이해력이 발달하고 이해력이 발달하고 그 아이의 이해력을 인정해 줄 때 추론이 발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도 웃어주세요. 말도 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머리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봐야, 뇌 발달은 정말 순서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줌마가 되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있고요. 이거는 몰독은 무립독서는 저희가 새롭게 나온 건데 학년별 수업이 아니라 능력별 수업이고요. 방관하는 읽기가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몰입독서예요. 그리고 필사 노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읽기 전에 질문할 거고, 그리고 퀴즈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어휘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아이들한테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이렇게 하는 책 독서를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몰입 독서로 가는 길이 이해력, 추론, 메타인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해력까지는 알겠어요. 이해력은 알겠는데 이 몰입이 혹시 나는 몰입이 굉장히 잘 된다. 몰입의 달인이다 하시는 어머님 계세요? 우리 아이는 몰입의 달인이다. 네. 왜 몰입이 안 되는지, 그리고 몰입이 왜 중요한지, 이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사고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는요,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보통 잔머리라고 또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사고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수와 선행학습 이런 주관적 상담이 진짜 실력은 아니고요. 결론을 얻으려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잔머리를 쓰면 그거를 잔머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떤 게 좋았어? 오, 그랬구나 하면서 그 아이가 그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데이터. 그래서 그 사고력을 우리는 잔머리라고 이제부터 안 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력이 됐다는 거는 그거를 벌써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숙지한 거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설명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공부는 사고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통한 사고력 향상 이런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고요. 이 이해력을 기르는 공부법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텍스트 이해예요. 그 텍스트 이해는 뭐예요? 어휘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 파악해야 되고, 파악한 다음에 내용 암기해요. 그리고 인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집 풀이. 제가 중학교 가서 애들한테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은 목차 외우라고 해요. 목차 외우고 교과서 5번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목차 외운 다음에 교과서 5번 읽고, 목차 외운 데다가 교과서 읽은 다음에 그거를 다 생각나는 거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 풀라고 해요. 근데 애들 요새 어때요? 문제집부터 풀죠. 문제집부터 풀고 틀리고 오답 노트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문제집 풀고 또 틀리면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고
결국은 자기가 개념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준 개념 그 요약은 뭐예요? 누가 요약한 거야? 선생님이 요약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목차해서 거기다 요약해서 쓰라고 하는 건 누가 요약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할 거를, 본인이 내면해야 할 거를 다른 사람이 내면한 걸 내가 가져오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책 교과서에 있는 거를 내 말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 암기한 다음에 쓴 다음에 인출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써온 다음에 옆에 인형이라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그리고 틀린 문제가 적을수록 뭐가 좋아져요? 성취감이 쑥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하늘이에서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었으면 이 배경 지식을 설명해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 읽고 이제 다 알았으면 여기서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지 이거를 쓸 거 아니에요. 쓴 다음에 이거 쓴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쓰기 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죠. 그럼 아까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이거는 가상이에요. 가상. 그리고 이거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이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자전축과 자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읽고 알았다고 해요. 어머님들도 자전축하고 자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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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자전축이 뭐예요? 직선으로 가상의 직선. 그쵸, 가상의 직선. 그리고 자전은 뭐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요? 우리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래서 알아 했는데 틀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력을 기르는 거는 근데 지금 하니까 어때요? 막 왜 저래? 왜 짜증나게 왜 시키고 난리야? 시키면 짜증나. 애들도 그래요. 아까 알았다고요. 선생님이 말하기 전까지 알았다고요. 근데 어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기억나죠? 얘들아,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생님,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잖아.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근데 시키면 짜증나요. 근데 시키면 짜증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모를 때 통증이 있어요. 남편이 우리한테 막 지적질해요. 통증이 있어. 정말 저런 거를 지적질할 줄이야. 뭐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요. 하지만 다음엔 걸리지 않으리.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 드러나는 게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쾌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취감이라고 해요.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을 자주 느끼면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근데 이 성취감이 없으면 공부가 재밌을까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서는 성취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취감이 중요한데 계속 어려운 것만 줘야 돼요? 쉬운 걸 줘야 돼요? 쉬운 거 줘야 돼요. 쉬운 거. 모른다는 거 불편해요. 아프죠. 시간과 노력은 성취감이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취감이 쌓일수록 나중에는 어려운 걸 줘도 덥석덥석 받아먹어요. 근데 그 성취감이 쌓이지 않으면 덥석덥석 받지가 못하죠. 근데 엄마들은 항상 근데 그 성취감이 있을 때 다음 다음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성취감이 있을 때 나는 막 신나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칭찬. 넌 정말 대단해. 엄마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이 되면 이 아이는 막 가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다음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너무 제가 칭찬을 막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이 더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칭찬을 안 했지? 막 그게 막 또 반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을 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칭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엄마인가? 나 정말 나쁜 엄마인가? 막 그러는데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을 칭찬 안 한 이유를. 돈을 안 냈더라고. 돈을 안 냈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또 우리 탓이야. 근데 그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근데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의대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주는 타이밍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보면은 어머님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탁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너무 인색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은 이게 끝나면 바로 다음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넥스트. 근데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칭찬 타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늘이 오는 걸 좋아하는 거는 우리 칭찬 타이밍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추론력 강화하는 공부는요, 국어는 감정 읽기, 맥락. 근데 이 감정 읽기는 뭐가 제일 좋냐면 추론에서 가장 좋은 건 애들하고 유튜브나 드라마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일일 드라마 엄마랑 같이 보면서 남매인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엄마가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추론이에요. 근데 요새 없잖아요. 애들이 정말 몰라요. 그런 추론 눈치가 1도 없어요. 근데 저희 막내딸이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니까 애들이 이모님하고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이모님들이 드라마 보면서 그 막 원수 같은 년이 발목을 잡을 때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그거를 기억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나쁜 남자 보는 법을 알았다는 둥 뭐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 그래서 드라마,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보게 하는 건 안 좋지만 같이 보면서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보잖아요. 근데 책이나 드라마는 어때요?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추론하는 힘은 정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유튜브,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저 유튜브가 저렇게 말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추론하는 것도 같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 감정 읽기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비문학은 비판적 읽기. 제가 아까 그랬죠. 엄마 말 들어. 절대 아이들 비판 능력 안 커져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무조건 원인과 결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추론이 되고요. 수학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수학 문제 애들 맨날 틀려요. 근데 어머님들 수학 문제 개념 알고 푼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잘 알아도 아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모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개념, 아이들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활용하냐? 그 개념에 대한 유튜브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새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과학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은 아이가 물어보면 유튜브를 보고 엄청나게 보고, 저도 문과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고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꼭 그거 보시고 진도가 느려도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선행이나 막 아이의 그 어떤 막 몇 분 안에 하라고 이런 거에 너무 그 하지 마시고 혼자 할 수 있고 그거를 다 한 거에 대해서 대견해 하는 거 꼭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게 가장 추론에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우리 가방도 되게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바퀴도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캐리어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가방과 바퀴가 붙어가는 게 메타인지예요. 연필도 오래됐고 지우개도 오래됐지만 그게 합성이 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합성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제가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떠니? 그럼 선생님 그때 배운 거 혹시 그거예요? 그럼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맞아. 그러면은 그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안철수는 자기 학교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빌 게이츠는 그 마을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메타인지는 책의 양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뭐 여행 갈 때 자기가 책을 읽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재석이랑 뭐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책을 이만큼 가져가서 보는데 그거를 다 읽나 했더니 발췌 독서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그것도 성공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다시 나와요. 이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아까 무슨 얘기, 선생님 그거 혹시 그건가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하고 자기 학습 목표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지 공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메타인지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강화하는 거는 설명하는 공부예요. 입 밖으로 꺼내야 돼요. 제가 아이들보다 솔직히 공부 더 양이 많아요. 아이들보다 하늘이 효과가 제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듣기만 하지만 저는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훨씬 하늘이 효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한 부분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메타인지가 막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늘이 선생님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풀이 이후 가정 및 근거 설명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이 개념만 그 원리 그런 게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나 국어도 다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한번 하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어떤 발문을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발문의 그 난이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25쪽 셋째 줄에 뭐가 있게요? 막 이렇게 그 철수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철수가 그때 울었던 까닭은 내적 갈등이었을까요? 외적 갈등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내적 갈등도 알고 외적 갈등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문에 성장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메타인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메타인지 강화법은 제가 아까 아이들이 사고력, 잔머리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를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몇 분에 읽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수학을 공부했는데 이 페이지를 세 장을 몇 분에 공부했는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할 때는 내가 몇 분이 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는 몇 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공부 계획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자기의 계획이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구조화가 돼요. 구조화가 되는 것만큼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극대화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막 적어요. 근데 할 일을 막 적고 하나도 안 했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할 일을 막 적은데 거기에서 이 처음에는 할 일을 적고 이거 할 일 했는데 20분 걸렸어.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가 시간을 배분할 때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뺄 수 있죠. 이거는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구나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면서 내 플래너가 점점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화가 되면은 내가 훨씬 내 시간을 훨씬 더 알차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애들 때부터 한다면 그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메타인지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으면 복리로 쌓인대요. 지식도 복리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참 힘들죠. 근데 윈스턴 처칠은
아시죠? 학교에서 되게 부진하였어요. 그런데 부진하였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래요. 이 사람은 한 권의 책을 굉장히 100권 이상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공부도 꼴등이고 이랬는데 100권 이상 읽다 보니까 그 문장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그 문장을 이용해서 연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상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오래 많이 읽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지 정신 자금으로 이어지지 못한 독서는 빈수레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는 책을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는 정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제 독서법은 어떠냐면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대화식으로 읽어요. 막 이렇게 읽을 때 선생님과 같이 있는 몰입 독서 꼭 같이 읽어야 해? 이러면서 저는 여기다가 막 써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도 언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서 책하고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쓰면은 정말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좀 얘기를 하는데 큰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무의미한 다독은 정말 아이들한테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 예를 들면 옛날에 부모나면서 저희 아들이 무슨 고시 공부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보다 질적으로 많이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독보다는 그리고 선행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성취감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해하며 읽고 그거를 말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가끔은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시로 멈추면서 추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덮고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야기 막 책 읽고 난 다음에 끝 이야기 써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아무거나 눈에 띄는 구절부터 읽기 시작하라. 이거는 그 시간을 그냥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활동이 사고력 훈련의 백미라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고 우리가 영화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영화하고 이 영화하고 막 섞어서 얘기해요. 책도 읽고 딱 덮어놓으면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도 읽고 어머님들도 한 줄이라도 쓰시면 좋아요. 근데 한 줄을 쓰기가 되게 힘들죠. 한 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혹시 한 줄 쓰기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해보기는 해봐요. 한 줄 어떻게 쓰셨어요? 한 줄이요? 보통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네. 저한테 대입을 해서 네. 어떻게? 나라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안타깝거나 뭔가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줄 쓰기 가장 하는 거는 주인공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다. 이게 한 줄 쓰기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처럼 재밌었다 그리고 나하고 그럼 두 줄 쓰기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처음에 주인공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요거가 읽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써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부분이 그랬구나 하고 와닿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임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된 선생님 없이 가능할까요? 네, 하늘이 금상첨화로 우리 아이들 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몰입독서는 하늘이가 함께하고요. 거기에 또 강남남맨 또 제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또 가르쳐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